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현판식에 참석에 이어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총사와 광화문 외교부총사 두 곳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대위원회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맛숲. 오늘은 닻을 올린 윤석열 후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과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 주도권 경쟁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8해 만인데요. 인수위는 오는 5월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다듬고 과제를 정할 방침인데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간판을 달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기준으로 국민과 국익을 제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마련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 양극화 문제도 국정과제로 다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으로 50여일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한 인수위원 개인 의견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물으실 때 모두 다 저나 대변인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인수위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인수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는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의 인수인계 작업 등 본격적인 업무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개편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은 오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남북관계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청와대 후보지를 용산 국방부총사와 광화문 외교부총사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 외교안보분과위원들은 오늘 직접 현장 탑사에 나섰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국민 소통 방안과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기획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후보지를 방문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청사와 광화문 외교부청사로 후보지를 압축한 인수위는 면밀한 검토와 윤 당선인의 결심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낫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소통과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경우 국민 소통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기자실을 마련하는 등 윤 당선인의 국민 소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나 뵙고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은 저희가 결정될 때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방부 집무실로 이전할 경우 예산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너무 부풀려졌다며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본껍질 지기 전까지 기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이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청와대 이전에 1조 원 이상이 들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참모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다는데 밝혔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회동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돌연 무산된 뒤 실무적 협의가 되지 않아 연기됐다는 설명 이후 처음 나온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회동 무산 이후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여론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인 측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 의사를 표현하지 말 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비판적인 글을 남긴 것을 질책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이후 양측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그럼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고요. 예.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양측이 적극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 회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모두 당선 후 열흘 안에 회동을 가졌는데 주말을 넘기면 그 관례는 깨지게 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퇴 요구를 이축했는데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당 내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책임론 논란에 휩싸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당 일각에서 윤호중 비대위의 적절성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출하는 등 사퇴론이 제기되자 윤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위원회에 이어 초재선 의원을 잇따라 만나는 등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겁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활동 시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새로운 민주당 건설, 지방선거에서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 조화,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민생개혁 등의 쇄신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당내 파열음이 여전한 가운데 윤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내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자를 왜 대표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개혁 과제를 해결할 의지에 있다며 민생과 정치,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밝힐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 거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내팽개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꼬리 자르기로 사무총장의 면직은 의결하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노 위원장은 반성도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황당한 각오와 함께 거취 결정에 신중한 것이 오히려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자신의 버티기를 합리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공식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박 의장은 IPU 총회에서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평화 촉진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비롯해 양국 회의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그 인선도 다 마무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을 끝으로 인수위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아래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경제 2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4명, 나머지 5개 분과에서는 3명씩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문위원과 실무직원까지 합치면 모두 규모는 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우남이 인수위원회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인 1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7.6세, 20명이 무려 남성이었습니다. 교수 등 학자 출신이 12명에 달한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경륜과 실력을 강조하면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이명박계의 기원입니다. 외교안보분과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진 건데요. 특히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강경 대북 노선을 주장해왔던 만큼 대북 원칙론 같이 MB정부 기조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위원장의 인사들도 주로 포진됐는데요.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다음에 신용현 전 의원 등 8명이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태 기자가 서우남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서울대 50대 남성이 이제 많이 이번 인사에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계층에 편중이 됐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능력을 우선으로 인수위를 꾸리다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되 이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도록 이 다양성까지 고려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성분과가 사라지고 2030 청년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성위원은 이미자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교수 등 4명에 그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과정 내내 청년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서결이형을 외치더니만 2030 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교육 전문가와 기후 대응 전문가도 인선에서 배제됐다면서 이 청년 세대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냐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그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제 거세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일축을 했죠. 근데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지금 관심을 또 끌고 있네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속 조치로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늦어도 25일까지는 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차기 원내대표는 이 어지러운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군은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박홍근, 박광온, 이원욱, 김경엽, 이광재 의원이 꼽히는데요. 특히 이재명계의 박홍근 의원과 범친문이면서 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 또 정세균계 이원욱, 안규백 의원 등의 계파 대리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출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계의 박홍근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장 현 비대위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86그룹 중심의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 윤호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박 의원이 바로 이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재명 고문 등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문 그룹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낙연계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다면 부활을 노리는 친문 그리고 이낙연계 결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8월 전당대회 때도 이낙연계가 힘을 받아서 다시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다시 친문이냐 이런 거부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또 다른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교황식 선출제도 그러니까 콘클레바로 불리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한 명으로 그 의견이 모일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한다는 건데요. 입 후보 없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꼽힙니다. 별다른 입 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이 지지자의 이름을 써내는 1차 투표 그리고 이 후보자가 일정 수가 좁혀지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2차 투표가 진행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종전의 원내대표 선거와는 달리 의원들의 출사표를 던지거나 정견 발표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 투표는 24일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 25일까지는 선출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잡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대통령 인수위 출범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때 아닌 풍수 논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아닌 용산 이전 추진으로 때 아닌 풍수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졸속 이전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은 물론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하며 혹 풍수가 자문에 의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풍수 지리와 연관된 것 아니냐며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풍수 얘기를 이전에 일본 군대 주둔하던 데에 가서 계시겠다고 하는 게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살림집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림집 옮기는 거야 뭐 여 살다 저기 마음대로 옮기지만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 옮기는데 그렇게 무슨 꼭 뭐 풍수 지리설 따라가듯이 뭐 용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냐. 이재호 상임고문의 이 같은 지적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의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중궁궐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그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만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게 소통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 활동을 하시면 구중궁궐이 안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옮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중단했겠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이 나온 건 30년도 넘은 일이라고 합니다.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처음 공약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번엔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우리는 뮨파입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뮨파인데요. 뮨파는 문 대통령의 선 문과 윤 당선인의 성 윤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친문 유권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를 뮨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확산됐습니다. 뮨을 표기하는 새로운 한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과 윤석열 당선인 성인 윤자를 나란히 붙인 합체자를 만들어냈고 뮨파들은 이 새로운 글자를 조화로울 뮨으로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당내 경선 뒤 윤 당선인 지지로 돌아섰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새로 나온 신조어라길래 재미로 한번 써봤다며 직접 뮨파를 한자로써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정 전 실장 외에도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을 동시에 지지한다며 뮨파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친문 핵심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지만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후보가 선출됐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 전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고 차별화에 나서면서 지지층 사이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인데요.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 역시 이 같은 계파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치 팬덤 뮨파. 이들은 윤 당선인을 향한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문 대통령의 편안을 위해 뮨파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청와대 회동을 놓고 극에 달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대선 9일 만에 인수위 닻이 이제 올랐는데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의 그 주요 과제 그리고 이제 압축될 수 있는 그 테마가 통합, 지금 서운함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청년은 없고 여성은 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청년이 실무를 맡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이 상황을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청년이 실무를 맡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청년이 실무를 보조하는 그 수준에 그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는 뭐 청년이나 여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 분야도 없고 교육 분야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인수위가 지금 서우남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50대 그리고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인수위를 통해서 좀 정책적인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좀 편파적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그런 측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지도 의문스럽고 네. 선거 기간 동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굉장히 높이 샀는데 이런 인수위 과정, 당선되고 난 다음의 행보를 보면은 청년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 과정에서 전략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뭐 그런 갈라치기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여성은 아젠다 형성에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에 대해서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평소에 이제 뭐 그 주장했던 경륜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인사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깜짝 인사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몇 명 상징적으로 자리에 앉히고 하는 거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수위 구성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어색한 비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위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차기 정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차기 정부의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들 큰 기조들을 결정하는 자리지 그것이 예를 들면 여성이 좀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남성이 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반대로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고 예를 들면 청년만 많고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적다 그러면 그건 뭐 그거대로 문제 지적 안 하겠습니까? 다 각자의 장단이 있는 것이고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윤석열 당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정부를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구성을 통해서 뭐 차기 정부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기 정부가 여성 정책 내지는 뭐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인수위 구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 청년이 적다, 여성이 적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수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아무래도 인수위 내에 부동산 별동대,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질지 이런데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어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1호로 구상하지 않은 점이 사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1호로 구상하지 않았다. 내지는 이제 지금 인수위원 내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경제 2팀이죠. 경제 2팀에 왜 부동산 전문가 없느냐 이런 비판이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전문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발맞추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파견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수위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위원은 24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더 많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오히려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단위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문위원, 실무위원 단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포진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실무위원으로서 지금 파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서 그 윤석열 인수위가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중요도를. 당연히 앞다퉈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시면서 부동산 문제는 저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가 제일 주요한 의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하나 가지고 과연 부동산 정책이 인수위 전체 기조 속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들고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 전문가예요. 근데 물망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 빠진 것을 보고 과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뭐 수백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언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과연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다룰 건지 그 거대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어딘지 이렇게 궁금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소통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중궁궐에서 탈피하겠다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이나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같은 민생 문제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용산이라는 것이 저는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세종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죠. 용산과 광화문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균형 발전,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500억이 소요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 거짓말이거든요. 청와대의 각종 시스템, 기기, 뭐 기물 같은 것을 옮기는데 4천억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방부의 부지를 알아보고 건물을 짓는데 7천억이 들어서 총 1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광화문에 있을 때 그리고 용산으로 옮길 때 그 효용성이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표현을 빌리자면 왼쪽에 있던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긴다고 해서 그 동전이 금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서울 안에서 옮긴다고 해서 소통이 늘어나고 뭐 국민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산 국방부 그 청사에 옮긴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자주 보겠어요. 저는 그 첩첩한 그 경우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500억이 아니라 1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국민의힘 측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생 문제가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주로 모든 이슈를 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이 좀 묻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세종이랑 용산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권력기관이 있는 곳이 대개는 수도를 많이 우리가 삼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도의 문제로 연결이 될 텐데, 우리가 세종시 이전에 이미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가지고 우리 이 서울의 수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그 권력기관이 위치하는 것도 역시 서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종과 뭐 용산을 비교하는 것은 일단은 뭐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상상력이 또 필요한 공간, 정치적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 공간들이 열린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청와대에서 일단 나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뤄서 윤석열 당선인까지 모든 이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대통령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매번 실패했었거든요. 그럼 저번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으로 나오시겠지만 거기에도 좀 실패를 하셨고, 사실 이번에도 광화문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왜 용산이냐? 그러면 서울 시내 어디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용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공간의 변화가 주는 문화적 변화의 압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용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추진을 두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 탁 비서관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개별적인 이런 의사 표현을 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이건 혼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쓸모없는 말씀을 하셨다. 탁현민 이 의전비서관이 이런 소리를 뭐라 합니까? 저는 전혀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 했고,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들 공감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뭐 안 할 거면 우리 쓰게, 그 우리는 또 뭡니까? 누구가 쓰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뭐 진영 논리 이런 것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정말 쓸모없는 소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을 내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이 현직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잖아요. 굉장히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이게 뭐 사담으로 그냥 농담식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청와대 비서관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게 이 SNS 메시지라고 봐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 이런 뜻을 오늘 밝혔거든요. 이게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 임박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을 빨리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다음 정부를 이끌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진영을 떠나서 좀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이양될 수 있게 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을 떠나서 다음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최대한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약간 예민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못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당선인이랑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손실보상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미룰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단순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 같고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근시일 내에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의 사퇴로는 여전히 이제 거센 상황에서 오늘 윤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당이 현재 자중 질환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수습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2시 반에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이 정면 돌파를 선언을 하면서 조금은 잠잠해진 분위기예요. 그렇지만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명분이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했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당 안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지금 비상인 상황에서 마냥 비대위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 물론 비대위원 몇몇의 발언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비상인 상태를 벗어나서 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되기를 당내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비대위원장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원 당규라는 것이 모든 전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전당원의 그 어떤 총의를 모아서 만들어진 것인 것만큼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비대위원 출신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상 임명되거나 아니면은 전당원 투표에서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선출된 최고위원들보다는 권한이 좀 떨어지게 되고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비대위가 가진 숙명인데 반면에 이제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인 만큼 비상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당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에 크게 패배했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내 입맛에 맞지 않다, 뭐 이 사람은 명분이 없다라고 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비대위도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비대위원장이 총을 들고 총대를 메고 결국 이 비상 상황을 뚫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하지 말고 사실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뼈아픈 소리 했다고 해서 비대위원들 비판하고 비대위원장 비판하고 하는 거 보면서 과연 민주당은 반성의 의사가 있느냐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몇 비대위원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원사들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봐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위치에 있지만은 민주당이 정말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과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비대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밖에는 그 어떤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을 맡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새 원내대표 이제 선출 다음 주 늦어도 25일까지 이제 선출한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이제 코앞으로 또 바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이제 어떤 게 될지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당 내 그리고 당 외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선거에 패배하면은 당 안에서는 책임론이 불 수밖에 없어요. 뭐 계파에 따라서 친한 의원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론이 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당 내에서 수습해야 될 일이고 당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사과하지 못했던 일들, 이번 정부에서 뼈저리게 아픈 일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미완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쉽게 우리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간극을 채우는 기간이 한 2달 정도라고 봅니다. 네. 새 원내대표로는 뭐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유력하게 뭐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일단 박광원 의원님 계시고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이원욱 의원님도 계신데 네. 세 분 모두가 좀 다른 분과는 뭐라고 해야 돼 마찰이 없는 좀 통합형 리더거든요. 저는 세 분 중 누가 좀 원내대표를 맡더라도 좀 당이 수습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개는 소위 말하는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 정당 10년 정도를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유례 없이 5년 만에 바뀌었느냐? 그것도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90%까지 육박했던 적이 있었던, 그리고 임기 말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5년 만에 바꾸는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민주당에 보여줬던 내로남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국민들이 늘 비판해오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굉장히 이념에 둘러싸인 여러 가지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법안들을 마구 남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충분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아직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는데, 수습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비판하셨던 문제들을 조목조목 사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많은 의석수를 가진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차근차근 점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닥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최입의 비대위원. 앞서서 문 대통령 반성문 발언을 했다가 퇴출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최입 의원의 정부 비판이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거칠었다는 데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대하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반성문이다 이런 얘기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최입의 그 비대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새겨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최입의 위원이 사실 상당 부분 잘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최입의 위원을 흔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다른 비대위원들이 쓴소리를 낼 때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위축 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을 하기 위한 비대위라고 그러면 이런 목소리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지금 비대위원이죠. 이분의 의도는 문재인 정부가 과로만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최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반해서 탈당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당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비대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을 볼 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반성은 남 탓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무조건적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는 오히려 우리 지지층에 대한 반감만 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가 넘는 와중에 무조건적으로 과만 있다,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는 표현은 좀 과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윤석열로 인수위원회 출범 그리고 책임론과 당 주도권 경쟁의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동해안 지역에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입니다. 비는 내일 저녁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3도, 광주 5도,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7도, 광주 9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